자, 함 차장님, 지금 일단 미국 시장 뭐 상승하기도 하여튼 요즘 그 변동성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장중에도. 일단 미국 증시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뭐 시작이 좋았습니다만 잠은 편하게 잠들었는데 아침은 조금 불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미국 고용, 구인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고용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지금 고용은 오히려 아직은 안 좋은 건데, 이 기업들이 이제 잘 수급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구인을 하고자 하는, 기업 측에서 구인하고자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앞으로 임금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이 이렇게 사람을 막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경기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월 연준이 또 머리를 쥐어뜯고 또 다시 매파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거기에 기본 베이스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스탠스 악셀에서 조금 발을 뛸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악셀에서 발을 뛸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구인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이 부분의 우려로 일제히 조금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직전에 상승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확인하고 가자라는 스탠스에 좀 쉼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기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강달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 자체가 강한 미국의 그 경제 펀더멘털. 그렇습니다. 뭐 맨날 경기 침체 얘기 나오지만 계속해서 안 좋아,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미국 경기만 좋아요. 세상은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달러를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결국 다시 지금 달러로 수출하는 것이 또 그 안에 진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달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에 대한 낙수 효과가, 수급의 낙수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은 피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조금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기술주들은 좀 일제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매파냐 조금 쉬어가느냐에 가장 좀 예민하게 봐는 것이 좀 이쪽 IT 섹터이지 않나, 기술주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버가 컨센 대비해서도 실적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1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총 예약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코로나를 좀 극복하고 이쪽이 좀 그 매출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은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11% 상승이라고 한다면 조금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비앤비 봤더니 이제 이것도 실적 매출이 다 컨센 상회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지어서 지금 우리나라 여행주들이라든가 이런 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상승분 다 반납시켜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지금 이제 업종별 순환매들이 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도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오늘 좀 지켜볼 만한 이슈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AMD는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67%로 끝났는데, 오히려 시간 외에서는 지금 플러스 3.8%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었을 땐 1%였는데 상승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뭐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찍었지만 AMD는 굉장히 기술력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AMD가 시간에서 상승해 준다라는 것은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우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초에 보초병으로 2주를 사놨거든요. 그때도 정말 쌀 때였어. 왜냐면 고점 대비 그때도 한 반토막 났을 때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버 얘기하시길래 이렇게 잠깐 슬쩍 봤더니 그때 산 그 주식이 오늘 뭐 10%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지금 54% 마이너스야. 그러니 작년에 그 기술주들, 각광받던 기술주들이 맞습니다. 얼마나 폭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런 주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카카오 10만 원일 때도 많이 빠졌다 그랬었는데, 뭐 지금 뭐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숨통을 튀어갈 수 있을 만한 조금
처음에 뭐만 나오면 바로바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지금 FOMC를 네. 앞두고 기대감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네네. 역시나 네. 일 거야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 네, 경계감이 여전한 것 같아요. 이게 변동성을 만드는 이유겠죠. 네, 일단은 뭐 이제 이 구인 지표 때문에 어저께 미국장 하락을 했지만 올랐다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 완연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연준이 더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도 말씀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초부터는 시장을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기저의 핵심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올리고 정부가 정책하는 대응들 보면 대부분 다 정책적인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참여자들은 결국 합리적이고 경기를 부러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석을. 어떠한 정치 논리도 경기를 부러뜨리고서 나서는 그 위에 정치 이념은 세워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연준도 합리적이라고 봤었을 때 금리를 더 올려서 5% 이상 가게 되면 이 정부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 거기에 기본 베이스였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합리적인 이제 연준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주거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됐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 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금리는 못 올릴 건데 내일 파월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파월 연준장이 지금까지 했었던 올해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내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장 고민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섣불리 자기의 본심을 드러냈다가는, 그러니까 즉 이제부터는 좀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올릴게. 하지만 금리를 인하는 아니야. 계속 올릴 거야. 그런데 더 올릴 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게. 이것이 시장에서 다 전망하고 기대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또 악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상당히 강한 우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 쉽게 멈추진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일부러 더 강한 어조를 말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어쩌면 뭐 일부에서는 아예 발언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연준이 금리는 더 5%가 맥스일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기저에 깔려 있다면 이제 늘 저는 이제 반대의 경우를 9월 말에 보면 진짜 금융위기 터질 것처럼 사람들이 다 방송만 틀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저는 좀 반대의 색깔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쪽을 보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10월 장을 제가 어느 정도 잘 적응을 맞췄다. 뭐 맞췄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파월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실망스러운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조금 충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발언이 지금 이 기대를, 이 시장 분위기를 꺾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단기 충격파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대로 그 정도 스탠스의 발언을 해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지금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그 기대감은 결국 그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 맞습니다. 예. 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잘 보이다 압력에, 정치권의 압력에, 여당의 압력에 굴복해서 좀 스탠스를 완화시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사실 지금의 그 속도 조절론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걱정되는 거는 그 70년대 그 연준 의장 아서번즈처럼 네네. 그때도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유로 풀어줬다가 그때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던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네. 이 데이터 때문에 또 그러지는 못할 거야. 이게 둘 다 의견이 막상 막하. 둘 다 그렇죠. 끄덕일만 하니까. 오히려 연준은 그런 스탠스 되게 싫어해요. 우리가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눈치를 봐서 어떤 어필을 한다 이럴 상황은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도 5% 올라가면 미국, 왜냐면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저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현금 비중 확 올릴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제네 앨런 장관이 얘기했던 게 미국도 위험해, 더 금리를 올리면 이거를 시장에 떡밥을 깐 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만약에 빨리 올 수 있는 이런 뉘앙스의 비둘기적으로 스탠스를 바꾸는, 진짜 피벗이 나와버리면, 피벗은 지금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미국 내에서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강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네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을 꺾을 상황은 아니다. 뭐 부러뜨릴 것 같지는 않다. 그것 때문에 조정을 준다면 한 템포 쉬어간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도 만만치 않아요. 유럽도 그냥 그 인플레이션이 뭐 역대 최고라고 뭐 하니까 네. 그러면서 유럽도 지금 어려운 것이 결국 이제 또 부채 문제니까. 그렇죠. 유럽 상황,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과 유럽 상황 한번 좀 볼까요? 자, 이쪽 불편해요. 근데 아직은 일본은 상당히 튼튼합니다. 채권국으로서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데 금리를 못 올리니까 이제 일로 공격이 자꾸 들어가는데, 일본 당국이 개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웃기지만 우리 튼튼해.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는 미국 팔아버리면 돼. 라고 해서 계속 지켜내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엔화는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간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엔화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킹 달러가 이제 약달러로 가는 기조는 아니지만, 킹 달러의 두려움은 좀 사그러들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은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영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이 이런 거예요. 9월 때까지는 늪에 빠져 있었어요. 투자 심리가. 그런데 지금은 늪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늪에 빠져 있었는데 빠져 나왔어요.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어둠은 좀 거쳤어요. 그런데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늪에 또 빠질지. 그런데 그 어둠과 공포에서는 벗어났다. 갈 길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전 상황에 비해서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엔화가 지금 엄청 추락했잖아요. 뭐 150엔 네네, 전후 그렇죠. 되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결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국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나온 MBC 뉴스 보니까 그거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닌가? 우리 너무 과한 국뽕인가 우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채권 해외 자산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 전세가 NK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엔화에 대한 그 신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거는 좀 과잉 해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이제 워낙 돈을 전 세계에서 GDP 대비해서 가장 많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데, 미국이 여기까지 금리를 올릴 때도 못 올릴 수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중진국, 일본이 터진다? 이거는 좀 과잉이 좀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본 걱정은, 저는 일본이 터진다는 걱정은 좀. 일본 걱정은 연예인 걱정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걱정은 좀 과잉 우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도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탈리아, 요즘 이제 영국 트러스 총리 나가고 나서 이제 좀 조용한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도 사실 그 총리가 좀 극우로 바뀌면서 걱정이 됐었는데, 네. 요즘 뭐 뉴스 안 나오는 거 보면 또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거보다는 이번에 EU 유럽 CPI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부러지지 않고 조정의 신호를 보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짜장면 값이 700원에서 7,000원이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700원이었거든요.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이제 이걸로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형님. 네. 제가 몰라 뵀습니다, 형님. 왜 저는 1,200원으로 기억하는데 700원 저는 더 얘기하시니까. 어렸을 때 짜장면을 사 먹었었던 뭐 자, 그 형님으로 모시죠. 아유,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근데 물가가 올라버리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산시장에서 어디가 제일 큰 수혜를 보냐? 저는 이제 그럼 주식시장이 돼요. 근데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짜장면 10,000원 되면 10,000원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전 세계 어떤 누구도 어떤 대통령도 어떠한 정책도 앞으로 바뀔 수 없는 건요. 부의 양극화는 영원히 바뀔 수가 없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더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오면 진짜로 전 세계 침체가 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플레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거고요. 내년에 좀 더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약화될 거라고 저 보는 기전은 CPI라는 것은 YOY 기준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막 치고 달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3월부터는 기저효과상 이게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상이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투자 자산이 제일 유리하냐? 주식시장이 가장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런 CPI를 발표했는데 뭐 그러면 막 부러지고 막 폭락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의 심리가 악재는 경기가 어떤 한 금융 위기에 준하는 한 트리거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걸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이번에 채권펀드 발전했었을 때 제가 채권 쪽 친구들과 통화를 했는데 어때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은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느낌은 어떠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래도 할 건 했다. 뭐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네가 볼 때 어때?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지금 이쪽을 확 살리려고 하는 정도의 의도는 아니다. 하지만 뭔가 터지지는 않게끔 막으려고 한다.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 터지지는 않게끔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글로벌 정책 공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유럽 지금 총리가 이렇게 빨리 바뀌고 한다는 것이 그러면 다시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책 이반자들과 지금 유럽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썩은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퍼퓰리즘이에요. 그렇지. 킹 달러를 통해서 그들이 퍼퓰리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번에 찍게 됐거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악재가 아니라 이번 위기를 극복한다라면 저는 이거는 막연하게 표심을 위한 정책을 막 그냥 남의 돈 갖다 쓰면서 솔직히 유럽 국가들은 독일 돈 갖다 쓰는 거잖아요. 독일 입장에서는 이거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이번의 고통이 저는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터지지만 않는다면. 근데 터지지 않으려고 하는 글로벌 정책 공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 정책 혹은 뭐 중앙은행들이 느끼고 있는 거는 네네. 여기서 하나가 터지면 우리 다 같이 공멸한다. 이거에 대한 위기가.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미국도 좌시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유럽 붕괴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 헤게모니가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 입장에서는 고민이 그럼 중국이 그때를 기회로 삼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게. 라면서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이번에 어쨌건 이 강달러 그리고 다른 통화들은 이제 뭐 유로도 그렇고 막 너무나 이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안전한 달러 거래를 더 추진하다 보니까 그 통화 네. 그 비율이 전에 달러가 한 60% 정도 이랬던 걸로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80%로 늘어났다고. 그렇죠. 전국 전 세계 결제 통화로. 이게 지금 킹 달러가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완전 패권이 더 강해지는 결과. 그래서 달러 패권. 그래서 이제 나쁜 놈들이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쁜 놈들. 위하나? 너희들 감히 여기를 지금 이거 유럽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유럽이 다 중국,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뉴스가 한 두세 개 있었어요. 그때 이란이 원유를 위안화 결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프랑스였던가요? 중국에서 비행기 300대 이거 체결해버려요. 그리고 배터리 중국 거는 해버리니까 트럼프 때 중국이 웃었어요, 속으로. 트럼프 괜찮은데? 왜냐하면 글로벌 국가들이 위안화 결제 중국이랑 거래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저는 바이든 당선의 이유고,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 달러? 너희가 감히 미국을 하려고 그래? 달러가 얼마나 무서운지 니네 달러 꽉 잡고 있어야 돼. 달러를 꽉 잡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살려줘야지. 이거를 부려뜨렸다가는 그러면은 미국도 그 소기의 목적을 조금 이렇게 자존심과 이걸 채우려고 했다가 나중엔 정말 역효과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강달러의 임계치까지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한국 네. 주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일단 어제 이제 삼성 SDI, 뭐 LG 네. 에너지 솔루션 아주 강했어요. 요즘 최근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더 올라가냐? 아니면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냐?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는 이익 실현하고 싶은 자리죠. 왜냐하면 이제 증시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대형주부터 움직이고 있고 순서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만 갈 거야 하고 오르더니 지금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2차전지 왕 형님들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느낌은 이제 반도체 다음에 2차전지 수급이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이. 근데 반도체는 패시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수의 자금이 들어온 거라고 한다면 2차전지는 조금 달라요. 2차전지는 이제 주도주로서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쪽에 섹터의 훈풍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신뢰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2차전지라는 섹터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품절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망 자체가 조금 어렵고, 엔솔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뭐가 찼으면 그 다음번에는 SDI가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달 전부터 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저도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그것을 자기 불을 뿜어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현대미포조선이 그랬어요. 그 11만 원 자리에 놨었을 때 그때 가니까 진짜 좋은지 아는데 거기서 샀다가는 크게 먹어서 과실을 이득을 취할 게 없거든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조금 차익 실현을 해서 오히려 전혀 못 갔던 밑에 주식들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보다는 큰 이제 코스피 안에서 순차적으로 대형주들이 못을 박아가고 있구나, 지수가 좀 훈풍이 드는데 2차전지 섹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아직 안 오른 섹터,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진짜 많이 빠진 게 SKI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너무 분리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60-70% 물린 분들이 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개별주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쪽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예 늘 나쁜 의견만 들었던 카카오를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는 보십시오. 50% 이상 손실 나신 분이라면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SKI 테크놀로지도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건들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렇게 돼서는 내 계좌 관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쇼커버가 됐든 분위기 반전이 됐든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올라오셨을 때 바로 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상승폭은 컸지만 조금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 한다면 적극적으로 분리막 쪽도 이제 대환유화도 되겠죠. 진짜 빠지고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던 종목인데 이제는 이 안에서는 좀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관리를 하시려고 하기에 의지를 좀 투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극재, 연극재도 좀 이미 시장과 별도로 상당히 강했었어요, 이 앞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젠 전해액 남았잖아요. 전해액도 엔캠이라는 종목이 조금 바닥에서 마이웨이를 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까지 좀 섹터 분위기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이 2차전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